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서 전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르게 나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늦어른 밤 나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오랜만에 캠핑을 가게 되었다. 우리가 선택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산속의 작은 캠핑장이었다. 그곳은 경치가 아주 좋지만 가는 길이 험하고 외지인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장소였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여러 캠핑 관련 사고들이 있었다고 했으나 우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캠핑 장소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텐트를 치고 주변 환경을 점검했다. 해가 지면서 곧 어둠이 내려앉았고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중 한 친구인 민철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에 보지 못했던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그는 우리에게 저기 가보자, 혹시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라며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일행 중 안쪽에 있던 삼식이와 함께 민철을 따라 그 오솔길로 향했다. 다른 친구들은 캠프파이어 주변에 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에 우리는 산만 그 길로 들어섰다. 오솔길은 상당히 좁고 주위에는 드문드문 작은 나무와 덤불이 있었다. 조금 들어가 보니 오래된 느낌의 나무 벤치가 하나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만든 듯했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티가 나는 그런 벤치였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삼식이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벤치 밑에는 무언가 낡고 찢어진 천이 걸쳐져 있었다. 삼식이는 호기심에 그 천을 잡아당겼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무심코 그 사진을 뒤집어본 순간 나는 손에 닿은 차갑고 묵직한 느낌에 순간적으로 놀랐다. 사진 뒤편에는 붉은 잉크로 돌아오지 마라 라고 적혀 있었다. 순간 우리는 모두 눈치를 챘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직감이 들었다. 나는 민철과 삼식이를 재촉하여 캠프 장소로 돌아가자고 했고 두 친구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캠프파이어로 돌아오니 남아있던 친구들은 우리를 보고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넸지만 우리는 조금 전의 발견 때문에 웃을 수 없었다. 그 사진을 본 친구들 역시 순간 말을 잃었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조금 진정하기 시작했다. 마치 이상한 생각이 헛된 것이었기를 바라며 각자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러나 나와 삼식이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머릿속에 돌아오지 마라 는 글자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밤중에 문득 눈을 떴을 때 나는 어떤 소리를 들었다. 바람 소리처럼 윙윙대는 소리였는데 그 속에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듯했다. 나는 과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뭐랄까 아주 희미하게 숲속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대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불빛을 들고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소리에 취해 고개를 돌리던 찰나 민철이가 텐트 밖으로 나왔다. 뭐야? 나도 들었어. 무슨 소리야 이거? 민철도 그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결국 그 빛을 따라 다시 오솔길로 걸어갔다. 우리를 따라 나온 삼식이는 짐짓 겁을 먹은 얼굴로 뒤를 살피며 조심조심 따라왔다. 점점 가까워지자 불빛은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움직인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그 불빛이 갑자기 꺼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숲속에 남게 되었다. 그 순간 의문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왜 돌아오지 않았니? 라는 다소 슬픈 목소리였다. 우리 셋은 일순간 얼어붙었다. 순간의 혼란 속에서 맞은편 나무들 사이로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범한 것처럼 우리의 심장을 움켜쥐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뛰면서도 저 목소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숲속의 눈길들이 등을 쫓아온 것만 같았다. 캠프파이어로 돌아온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겁에 질린 채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결국 그 밤은 아무런 설명도 나오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른 친구들에게 밤사이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아무도 그 일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생한 경험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그 산을 찾지 않았다. 가끔씩 캠핑장에서의 그날 밤이 떠오르면 떠나기 전 들었던 그 소리가 귀에 속삭이듯 되살아난다. 왜 돌아오지 않았니? 나는 그 목소리가 말이다. 우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왜 그런 불길한 촉구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외딴 곳에서 캠핑을 하자고 하지 않는다.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하나는 분명하다. 우리가 그곳을 벗어난 것은 다행이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농촌 마을에 달물이라는 작은 것이 있었어요. 도시에서 몇 시간 차로 이동해야만 닿을 수 있는 외진 마을이었죠. 이곳은 옛날부터 여러 괴담과 신비로운 이야기로 유명했어요. 특히 달의 이야기를 품은 마을이라는 뜻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상하게도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전역에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죠. 마을 주민들은 달무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에 익숙한 듯 지냈어요. 하지만 외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관광객이 달무리를 방문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신비한 현상들을 좋아하는 흔한 도시 청년이었죠. 민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도 마치 무언가가 그의 피부에 닿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으나 어디선가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민수는 유독 강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이날 밤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길로 들어섰어요. 그곳은 마을 사람들의 전설에 따르면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렇게 깊은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위는 온통 어두운 숲뿐이었고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이름 모를 동물들의 울음소리뿐이었죠. 민수는 두려워졌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빛이 보였습니다. 달빛과는 다른 은은한 푸른 빛이었어요. 민수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차 불안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빛은 한 오래된 사당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사당 앞에 다다른 민수는 주위를 살피다가 갑자기 돌바닥 아래에서 기묘한 무늬가 그려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마을 전설에 전해져 내려오던 달의 문양이라는 것이었죠. 문양을 자세히 살피던 순간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사당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민수를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달무리의 진실을 보았군. 너는 선택된 자야.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달의 신비한 힘에 의해 지켜져 오고 있었고 달의 힘이 가장 강한 밤 선택된 자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바로 그 선택된 자라는 것이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의 민수는 노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으나 무언가가 그를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는 기묘한 운명에 휘말린 것 같았죠. 그날 밤 이후 민수는 다시는 자신의 도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남아 마치 전설 속의 인물처럼 행동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그리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는 사당을 찾아가 노인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낯선 이방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던 것처럼 민수를 받아들였죠. 민수는 서서히 이곳의 일원이 되었고 달무리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시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을에는 새로운 괴담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외부인이 마을을 방문하면 영원히 달무리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민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보름달 밤에 달무리를 무턱대고 방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게 된 나는 회사가 위치한 소도시로 이사를 하게 됐다.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운 좋게도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렴하면서도 꽤
괜찮은 원룸을 발견했다. 방은 오래된 건물의 5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꽤나 멋져서 마음에 들었다. 이사한 첫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짐을 대충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었고 새벽쯤 이상한 소리에 깨어났다. 거실 쪽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다시 잠들려고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소리는 마치 바닥을 긁는 소톱 소리처럼 들렸고 나는 두려운 마음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를 떠나야 해. 그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고 겁에 질려 이불 속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문제가 생긴 것 같았지만 어젯밤의 일은 단순한 꿈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출근을 했다. 그러나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욕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욕실로 가보니 수도꼭지가 조금 열린 채 물이 흐르고 있었다. 섬뜩함을 느끼면서도 어딘가에는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합리화하며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분명히 들었다. 낮고 불안한 목소리가 거듭 반복되고 있었다. 더나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심박수가 빨라졌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나는 회사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동료인 지수는 진지한 얼굴로 귀신 이야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꺼내며 상황에 대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원룸 건물에 대해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며 조언해 주었다. 나는 무시하기로 했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인터넷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의 과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거 여기서 살던 한 여성이 실종되었고 그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다는 소식이었다. 온몸이 오싹해짐을 느끼면서 과거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틀 후 나는 지수와 함께 주변 주민들에게 건물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정했다. 많은 주민들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한 허름한 카페에서 만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건물 말이야, 밤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들었지. 전에 있던 애도 떠나가던데.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상한 소리는 더욱 뚜렷하게 들렸고 이제는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짐을 급히 챙겨 지수의 집으로 피신하며 그 원룸을 얻은 것이 내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원룸을 급히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지수의 집에서 지냈다. 마지막으로 원룸 건물에서 나왔을 때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곳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고 그것은 분명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주택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그곳의 과거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직장과 삶은 평범하게 돌아갔지만 가끔은 그 집에서 들었던 그 속삭임이 꿈에 나타나곤 했다. 더나 그 목소리가 날 부를 때마다 오싹함은 여전했지만 나는 늘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